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신정변을 일으킨 주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들이 가진 생각은 개혁에 대한 입장은 똑같죠. 신분제도 폐지, 산업간 평등 달성, 상공업 육성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갈라진다.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그래요. 일본을 통해서라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독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육일준, 서재필은 뭐 그런 독립하라 했죠. 갑신정변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동학난이죠. 동학난으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죠. 원래는 이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청나라가 쥐고 있었는데 동학난을 계기로 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바뀌죠. 일본이 대승을 하면서. 동학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당시 이제 동학난을 일으킨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한번 시대적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의 대부분의 사람들 인구의 70% 이상은 농업에 종사했고, 농민들 대부분은 신분이 낮은 상민이나 노비였다. 또한 60% 이상은 소작농이었고, 통상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지급해야 했다. 그래요. 자작농이면 뭐 같은 면적을 경작하면 좀 낫겠죠. 자신이 다 가지니까. 근데 수확물의 절반을 이제 지주에게 지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당시 농민의 소득은 직접 생산한 곡물인데 곡물의 양은 충분하지 않아 봄철 식량이 떨어지는 시기인 봄철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5월에서 6월은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다.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뭐 산나물 캐먹거나 하여튼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1876년 강화도 조약이고 일본 상인과 거래가 가능해지고 식량이 떨어진 시기 농민은 부족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상인에게 가을에 수확한 쌀을 미리 판 뒤 보리, 조, 콩 등 값싼 식량을 마련했다. 그전에는 근근히 삶을 이어가거나 굶어 죽거나 뭐 별일이 다 있었겠죠. 뭐 자녀를 노비로 팔거나 뭐 그런 일도 했죠. 그랬는데 일본인 상인과 거래하면 거래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수확할 농산물을 미리 파는 거죠. 얼마에 팔겠다 이러고. 그러면 안 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특히 또 뭐 이런 거래도 할 수 있겠죠. 뭐 지주 같은 경우에도 낳는 쌀이 있으면 팔 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값을 쳐주면 팔겠죠. 일본이 조선보다 쌀값이 20-30% 비쌌으니까 그런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래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흉년이 들면 많은 농민들이 이와 같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수확 후 곡물 가격은 급등했고 굶어 죽는 이들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조선 정부는 쌀 수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을 실시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식량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본 상인과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수확물을 담보로. 그 자금 선대 거래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선의 전체 곡물 생산량은 조선인들이 소비하기에도 부족한데 일본으로 쌀이 대량으로 수출된 결과이다. 그래요. 자기가 소비해야 될 것을 미리 판다. 그래, 앞의 굶주림이 뒤로 미뤄진 거겠죠.
또 지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는 쌀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굶주리는 농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고리를 받고 통상 그런 거래를 하죠. 또 팔 수 있으면 팔겠죠. 뭐 좋은 값을 쳐주니까 일본 상인에게 판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수확량에 큰 변동이 없으면 일단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많이 빠져나가니까 식량이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흉년이 들면 많이 그래요. 미리 많은 거래를 하겠죠. 미리 거래를 하면 더 그런 일이 더 심해지겠죠. 전에 소비할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이 빠져나가는 걸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 관찰사들은 그걸 방공령이라고 하죠. 관찰사 조병식이 콩의 일본 반출 금지를 조치를 시행했다. 1889년에 일본이 항의하고 조선이 배상했다.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법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해도에도 1890년에 발생했고 1894년에도 평안도 강경도에서 발생했고 189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방공령을 발동하더라도 1884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에 따라 2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보하여 쌀 수출을 금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약이 있다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면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관찰사가 조약을 어기고 방공령을 실시하여 조선 정부가 일본 상인에게 11만 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883년에 조약이 있는데 그래요. 배상금 왜 지불하게 되냐? 그냥 마음대로 금지시키기 때문에 이제 배상하라 이러겠죠.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손해를 봤으니까 거래를 했는데 실상 이러한 문제는 방공령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다. 미리 팔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식량을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다. 좋은 거죠. 근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소비했다.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농민들이 많구나. 나중에 식량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늘 있어왔던 거죠. 조선시대에. 특별히 이 시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일본 상인들이 미리 사니까 당장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정부가 식량을 마련해야 되겠죠. 미래의 식량 부족에 대비해서. 근데 계속 그 방공령을 발동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상 이러한 문제는 방공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생산성 강화로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식량이 부족한 농민이 일본으로부터 식량을 팔면 화폐를 얻는다. 후일 식량이 부족하면 그 화폐로 수입한 식량을 구매하면 그만이다. 그 식량을 정부가 미리 마련해두고 팔면 되잖아요, 농민들한테. 이 경우 아무런 이러한 경우 무역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선 정부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 농민들은
글쎄요, 뭐 쌀 소비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도 식량을 수출하며 돌아온 화폐의 양만큼 식량을 수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수입과 생산성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일제시대가 있잖아요. 일본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는 수리시설 확충, 다수학 비료품종 개발을 통해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강화하였다. 일제시대 때 한번 보자는 거예요. 1850년대부터 보자는 거예요. 증가율이 80년대 이전까지는 뭐 한 10% 이내죠. 70년에서 80년대까지는 3.4%고. 근데 그 다음부터 급증하죠. 80년에서 90년까지 16%. 이상하다. 그전에는 정체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급증하지? 1876년에 뭐가 있었나요?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일본 상인들과 거래가 가능해졌죠. 그래요. 1880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급증한 말 수 있어요. 1890년에 16.7%, 1900년대 20% 증가하죠. 1910년대 19% 엄청나게 증가하죠. 20%씩 증가하죠. 20년대는 30% 증가하죠. 그래요. 10년에서 20년 사이 30% 증가해요. 식민지가 된 뒤로 급증을 하죠. 이제 1900년부터 이제 거의 뭐 일본이 진출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10년대 보면 10년대 식민지가 되니까 10년대 20년대 보면 이제 급증을 한 말 할 수 있어요. 30%까지 증가하죠. 왜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형편없었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급증할까? 쌀을 많이 생산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민이야 한계가 있겠지만 지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또 관리들 같은 경우에 팔아먹을 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럼 소득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 그 거래를 안 할 때는 쌀을 많이 생산해봐야 뭐해요.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자기 소비하고 좀 빌려줄 때 쓰면 빌려줄 만큼 쌀 있으면 되고 뭐 많이 생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쌀 같은 건 곡물이니까. 그런데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상인들이 사주잖아요. 생산을 늘려서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눈에 띄게 생산량이 급증을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조선 후기 관리들의 농민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화되었다. 국정 세금 외에도 지방 간에 임의로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세금 항목을 늘려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지방 간의 행태를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포는 원래 1필이었으나 2필로 늘려 징수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요. 군포 2필을 징수하는 패단이 이미 오래되었고 명령자에게까지 부과하는 일이 있다. 그럼 후기가 되면 막 그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막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황국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이 갖게 하는 공적 구율제도였지만 실제로는 고리대처럼 운영되어 농민을 빚더미에 올렸다.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관은 황국을 사적으로 착복하거나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또한 지방관은 공공사업 명목으로 부역을 강제하고 관청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물품을 징발했다. 일도 막 그냥 불러서 강제로 시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농경국가 때 농민들의 생활이 비참했다는 거예요. 일도 시키면 강제로 시킬 수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관리가 마음대로 재산을 침탈할 수 있고 그래요. 현 시대는 그래요. 신분제도도 없고 또 각종 기계를 도입하면서 일도 편해지고 농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졌죠. 그런 거예요. 근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병갑은 1892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뒤 읍성축제와 만석보 건설을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부역과 물품을 강제 징발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농민을 수탈했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마찬가지로 향리와 아전도 농민 수탈에 가담했다. 이들은 세금 징수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세금을 부과했다. 다 수탈했다는 거예요. 향리들이 백성의 재산을 침탈하고 세금 명목으로 사적 이익을 챙긴다. 지방관만 수탈한 게 아니라 향리 아전도 그래 뭐 세금 징수 과정에서 뭐 뇌물을 뭐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서 수탈했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양반의 농민에 대한 수탈 역시 심화되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냐? 마찬가지로 수탈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관직이 있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하면 농민에게 소작을 시켰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납부하는 타조법이 일반적이었고 이런 거래니까 또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종잣값 운반비 등 부가적인 비용까지 요구하면 농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고등농민법에 흔히 있는 일이죠. 일부 양반은 고리 대금업을 통해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토지와 가산을 강제로 압류하였다. 흔히 있는 일이죠. 당시 고등농민국가에 노비로 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러한 경제적 수탈은 명목상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박과 폭력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협박과 폭력이 동원되었다. 그래요. 그 양반과 관리들은 결탁되어 있겠죠. 결탁되지 않고서는 그래요. 뭐 협박과 폭력으로 그러한 일을 진행할 수는 없죠. 그래 어떻게 그러면 결탁되어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신분이 높은 양반은 유양소나 향청에서 열리는 향회에 참여하여 수령과 결탁함으로써 세금 항목을 늘리거나 부역을 강제했다. 향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관과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어디냐? 유양소나 향청 이런 곳이다. 유양소는 뭐냐? 지방 사족들이 수령을 감찰하고 향청 fun속을 교정하던 기구이다. 향회의 중심 공간이다. 또 뭐 향청이 있다. 향청이 이용되더라. 지방행정과 향회 운영을 위한 공식 회의 장소로 일부 지역에서는 향회의 전용 구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할 때 지방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회에서 양반들과 함께 모여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금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통상 조선 후기에는 지역별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지역별로 얼마씩 부과해라 이런 식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양반이 덜 내면 농민이 더 많이 내는 구조였다. 지역별로 세금이 부과됐는데 양반이 덜 내면 일반 농민들이 많이 내겠죠. 일반 농민들이 많이 내게 하겠죠. 그 세금을 누가 결정하나요? 양반과 지방관이 회의에서 결정한다. 향에서 결정하는 거죠. 향에는 집안 양반들의 모임으로 수령이 세금 부과 시 의견을 묻는 자문기구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수령과 양반이 수탈 장소로 전락하였다. 그렇게 된 거죠. 농민들에게 딱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탈로 이어지겠죠. 양반과 수령의 지방관의
양반과 지방간이 상위에서 결정하니까. 양반은 신분제에 기반한 차별도 강화했다. 서울과 중위는 법적으로 과거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양반 사족들이 이들을 배제하며 관직 진출을 막았다. 차별이 심했다는 거. 신분제도가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노비에 대해서는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고 일부 양반은 여종을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침탈하는 등 폭력적 차별을 자행하였다. 이런 일을 흔했겠죠. 물건으로 취급됐으니까.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인 신분이 낮은 농민은 늘 식량 부족에 시달려 했고 관리와 양반의 수탈 대상이었다. 또한 차별 역시 심하여 신분이 높은 이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상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조선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고대 농경국가에서 흔한 일이었다. 쭉 언급을 했지만 뭐 이러한 일들은 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신분 높은 사람들이 수탈의 대상이 되고 폭력을 당하고 인권 유린되고 이런 거는 꼭 조선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을 품으면 밀란을 일으키겠죠. 동학난이 밀란이 있냐, 좀 다른 측면이 있냐, 그걸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한 군수 조병감은 불법적인 세금 징수와 수탈, 억지로 성을 쌓게 하고 공사비를 착공하는 등 극심한 학정을 일삼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흔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호남 전체에서 봉기가 일어난 거죠. 꼭 조병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정봉준을 중심으로 고부관할을 습격하며 첫 봉기를 일으킨다. 정봉준은 동학 남접의 핵심 인물로 최재우의 동학 사상을 계승한 최시영의 시도 아래 활동하던 접주였다. 함께 봉기한 인물로는 김계란, 송환중, 이방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동학교단의 조직망을 통해 농민군을 결집시켰다. 최재우의 동학 사상을 한번 봐야 되겠죠. 동학난이니까. 최재우의 견해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말로 대표된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무슨 말이냐. 하늘은 푸르게 보이는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신을 가리키죠. 하늘은 푸르게 보이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게 한 신을 가리킨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은 곧 하느님의 자녀이니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견해로 이어진다. 그렇죠.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느님을 부모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이죠. 하느님 아버지를 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인 거예요. 사회적 견해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면 주인이 신분을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자녀니까 형제 자매니까 평등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 어느 종교에나 이와 같은 말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 마음에서 신의 마음과 신을 찾아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라는 가르침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진 흔해 빠진 말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마음에 그 신이 있다. 또 신의 마음도 간직되어 있다. 찾아봐라. 그 신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이제 그래요.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고 또 도덕경에도 나오죠. 곡신이 있다. 마음에서 한번 찾아봐라.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곡신은 도를 가리키죠. 도는 뭐 한국말로 하면 뭐 하나님 그런 말인 거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뻔한 말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 원래부터 이제 또 그런 것은 인간의 평등 사상으로 이어졌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신분제도 폐지와 더불어 어느 곳에서나 신분제도 폐지를 원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견해를 수용하며 열광했다.
핵심은 신분제도 폐지와 더불어 산업간 평등, 민간기업 육성과 등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3차 인류혁명 사상인지를 결정한다. 단순히 신분제도 폐지 가지고는 3차 인류혁명 사상에 닿지 못한다. 그 말인 거죠. 왜? 고대부터 있던 말이다. 신분제도 폐지 정도는 인간 평등과 신분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 어떤 신에 입각해서. 하여간 동학교단은 실제로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지 않고 접주로 임명하며 여성도 교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니 최재호의 깨달음은 신분제도 폐지 이런 것은 맞다. 최재호가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최재호는 이제 그 정도 경제 깨달음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최시영 때 동학은 안 일어나죠. 한번 봐야 되겠죠. 동학의 제2대 교주 아오는 해월이다. 본명은 최경상이며 경상도 경주 출신이다. 최재우의 제자로서 동학의 사상을 계승하고 조직을 재건한다. 1898년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사형당했다. 그렇죠. 동학은 안 일어났으니까 최고 우두머리인 동학 교주인 최시영 사형당하겠죠.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동학난으로 인해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동학개수라는 명목으로 처형되었다. 그래요. 함께 봉기한 인물로는 김계남, 손아중, 이방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동학교단의 조정왕을 통해 농민군을 결집시켰다. 그래요. 1894년 3월 고부 봉기를 수습하러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는 오히려 동학교도를 탄압하고 전봉준을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전봉준은 체포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에 김계나 손아중 등과 농민들에게는 통문을 돌려 백산의 직결을 꺼서 호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전봉준, 김계나, 손아중은 통문을 보내서 이제 보우 안민 제국 구민이라는 이제 구호를 내걸고 본격적인 무장 봉기를 시작하죠. 백산에 모인 농민군은 8천여 명에 달했으며 전봉준을 동도대장으로 추대하고 김계란과 손아중을 총관령으로 임명하며 군사조직을 갖추었다. 체포하려 하자 안 되겠다. 전쟁 일으키자. 그렇게 된 거죠. 붙어보자.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강군을 격파하고 이어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세력을 확장하였다. 4월에는 전주성을 점령하고 조선과 협상에 나섰으며 조선 정부가 협상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개혁안을 제시하고 직강소를 설치하여 자치행정을 실시하였다. 그래요. 개혁안이라 해야 되겠죠. 현 시대에 내려오는 개혁안 12조는 날조된 거죠. 다시 자료를 보고 정확히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당시 동학 폭도가 요구한 바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료에는 전봉준 판결문과 고종실록이 있다. 판결문에는 폭도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뭘 요구했냐? 전운소를 격파할 것. 전운소는 뭐냐? 전운소는 1883년 설치된 중앙행정기구로 공무리 징수 및 운송을 담당한다. 일종의 세금 징수 기관이다. 그 세금 징수 기관을 좀 개혁해서 과중한 세금을 좀 들어달라 이 말이죠. 전우선을 혁파라는 말은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이다. 세금을 좀 덜 걷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뭘 요구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국교를 더하지 말 것. 국교를 더하지 말 것 뭔가요? 국교는 토지세 기준 단위로 현시대 용어로 하면 과세 단위 기준이 된다. 임의로 과세 단위 기준을 늘려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는 말이다. 달리 얘기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조작하거나 부풀리지 말라는 말이다. 세금을 막 임의로 거둔다는 거예요. 지방 관리 마음대로 과세 기준을 바꿔가면서 결국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세금 원칙대로 걷고 과중하게 걷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 세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보부상의 폐단을 금할 것.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좀 약간 다르죠. 앞에 두 개는 다 세금이죠. 세 번째 거 보자는 거예요. 보부상은 조선 후기 상업활동을 담당하던 상인 집단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특정 지역에서 물품을 유통하고 장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특권을 가진 유통 독점 세력으로 변질되었고 상업활동을 통제하거나 상공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편안을 낳았다. 그래요. 현대적 용어로 해석하면 보부상은 정부의 인허가를 등에 업고 시장을 독점하거나 유통을 장악한 특권 상인 집단이며 보부상의 폐단을 금할 것이라는 말은 시장 유통의 독점과 특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며 상품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그 필요한 것을 보부상이 판다는 거예요. 근데 보부상은 중앙정부가 정부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거 없애야 된다 라고 갑신정변에서도 언급을 했죠. 그래요. 갑신정변에서 언급이 돼 있죠. 예전에 얘기했죠. 해상공국을 폐지하라 했죠. 해상공국이 뭔가요? 보부상에게 특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인을 통제했다는 거죠. 상공업을 통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통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냐? 값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남겨 먹었다 이 말인 거죠. 이익을 취했겠죠.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면서 그 폐단을 좀 개혁해달라. 전봉준 동학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확인했죠. 이렇게 보면 통할 것 같지만 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전라도 내 환전은 이전 감사가 두고서는 백성에게 다시 징수하지 말 것.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세금을 덜 내달라는 거죠. 환전은 이제 지역 내에서 화폐나 물품을 교환하거나 세금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부가적인 징수 항목이다. 일종의 뭐 세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지방관청은 이런 명목으로 또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미 거두었는데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금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2년이 거뒀으니까 거두지 마십시오. 2번 거두지 마십시오. 이거죠. 그 세금을 부담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세금이죠. 대동미 상납 전에 포고에서 장사 및 미국 무역을 금할 것. 이건 좀 달라요. 대동미 상납 전에 포고에서 잠사 및 미국 무역을 금할 것. 여기서 잠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잠상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인인데 그러한 상인은 일본의 상인과 그에 연루된 상인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공령 때문에 식량 부족 현상이 크게 생길 수 있다고. 그런 거래를 좀 막아달라. 근데 여긴 또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를 막으면 식량이 부족할 때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또 그럼 미리 거래한 뒤에 어떻게 되나요? 거래를 막으면 돈도 A잖아요. 미리 돈을 지불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실상 일본인 상인과 수확 전에 거래하여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한 이유로 수확 후 세금을 내기 전까지 거래를 못하게 막아달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한 번은 보부상의 폐단을 금하면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해달라면서 한 번은 또 자유로운 상업을 막아달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철저히 농민 입장에서 농민에 유리할 때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활동하고 불리하면 상업 활동을 막아달라.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래요. 동포전을 각지마다 봄, 가을에 분양치 정할 것. 그래요. 이거 세금에 관련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대부분 다 세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세금 형태는 쌀과 같은 곡물, 옷감인 배나 특산물과 같은 공납, 요역이나 군역 같은 얘기다. 1608년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납은 농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로 대체된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 공납을 내기 힘들어하니까 그냥 쌀로 일어나 해서 그냥 쌀로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만 시행되었다가
시행되다가 1708년 축성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근데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냐? 하지만 지방정부는 공납을 거두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대동법대로 더 걷고 공납도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납 대신 쌀을 내라 했으니까 공납 대신 쌀을 내고 또 공납도 내잖아요. 그 세금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조선정부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국도 춘궁기 때 일단 빌려준다. 좋은 오도로 시작했는데 고리 대금을 하면서 수단이 돼버리죠. 대동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행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또 집행하는 의지와 사람이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다 나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동포전은 화폐로 공납을 대신한 세금을 가리키는데 지방정부에서 임으로 거두는 세금이다. 동포전이라는 건 원래 있는 세금인가요? 아닌가요? 원래 없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공납을 쌀로 내라고 이미 법을 바꿨잖아요. 대동법이라고. 근데 동포전은 뭔가요? 공납 대신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포전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들끼리 만든 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전봉주는 세금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포전은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요구했어야 한다. 동포전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니 있지도 않은 것을 지방 관리가 걷고 있더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 등록 등 주요 사료에서 동포전이 제도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예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습적으로 걷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왕실은 모르겠죠. 잘 아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들 사이에서 묵인된 세금일 수는 있다. 자기들 수입원이니까 보고를 안 했겠죠. 대동법 시행한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공납을 없애려고 대동법을 만들었는데 공납 대신 동포전을 받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